자,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했고, 그 다음에, 물론 경기의 어떤 흐름이 뒤집어진 상태인데다가, 레스터가 안 좋았다라는 걸 감안해야 되겠지만, 후반부의 전술 변화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콘테 감독이 좋아하는 거는 좋은 레지스타가 있다라는 전제 아래 3-5-1을 좋아해요. 그쵸. 네. 근데 그 레지스타가 사실 지금 토트넘에 없어요. 없죠. 인테리어 하면 브로조비치가 생각이 나고 이런 선수들을 잘 써왔던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롤을 정확하게 해줄 만한 선수가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적확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비수마가 물론 이번에는 그 역할을 보이긴 했지만 예. 그 자리가 전문적인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레지스타가 없는데 콘테가 과연 3-5-1을 쓸까? 아하. 사실 시즌 전이나 이 경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서 모든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3-5-2 전술을 쓰는데 좀 그치. 회의적이었어요. 3-4-3이다. 안 쓸 것 같다. 물론 썼으면 좋겠지만 네. 콘테가 왠지 안 쓸 것 같다. 그 아예 그런 어떤 구성을 가지고 지금 선수단을 준비했던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저는 3-5-2 전술이 바로 콘테 감독의 선발 전술이 될지는 좀 의문이 남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지금 형철이 얘기 덧붙이자면 그러면 3-5-2가 되면 만사형통이냐? 그것도 아닐 잘은 것이다.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마 영상에서 다룰 겁니다. 예. 근데 그래도 이 레스터전을 확실하게 더 대승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바랬던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이 나오는 그렇지. 데 있어서 거기서의 결정적인 포인트는 3-5-2 전술 변화가 맞기는 해요. 네. 그래서 레스터전에서 3-5-2 전술 변화가 어떻게 나왔고 오케이. 거기서 어떤 효과가 나왔는지 이걸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레스터전의 3-2까지는 그 3-4-3 전술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됐었죠. 맞아요. 이때까지의 문제점을 보면 일단 빌드업은 계속해서 고정적인 3-2 형태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들은 후방에 집중되어 있고 또 투미드 체제에서 이 선수들이 전진을 하거나 볼을 좀 잘 뿌려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벤탄쿠르가 최근에 폼이 좀 좋긴 하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아주 유리하게 막 볼을 뿌리면서 네. 전체 경기를 조립하는 그런 느낌의 선수랑은 또 약간 좀 다르니까. 그렇죠. 일단 팀의 수비 라인 자체가 아래로 내려가 내려가기 때문에 있어요. 미드필더가 후방 빌드업을 할 때는 당연히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갈 그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앙 미드필더 2명은 아래쪽 자기 진영에 좀 갇힐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윙백은 측면에 폭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윙백은 넓게 올라가 있고 그러면 공격진과 수비진 혹은 수비진 미드필더진과 공격진 사이의 간격이 벌어질 벌어지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토트넘은 이 벌어지는 간격 사이에서의 연결을 공격진 중에 한 명이 내려와서 주로 수행을 했는데 상대하는 팀들도 이제 압니다. 어차피 윙백은 안 막아도 된다. 왜냐면 윙백을 막아봐야 어차피 안 막아도 어차피 그쪽에서는 크로스만 나갈 게 뻔하고 전진 능력이 에메르송 로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 경기는 그래서 페리시치 세세뇽으로 전환이 됐으나 네. 근데 아무래도 윙백을 프리하게 두고 최대한 중앙을 움츠려들어서 막는 게 그냥 상대 공격을 크로스로 몰아내고 그렇지. 그 크로스는 우리가 박스 안에 집중하면 막을게.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일부러 측면을 좀 상대하는 팀들이 풀어내고요. 문제는 중앙인데 상대하는 팀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리고 토트넘의 경우는 수비진, 미드필더진이 굉장히 후방에 내려와 있기 그쵸. 때문에 공격진 한 명이 내려와서 연결고리를 수행해야 되고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선수마저도 중앙에서 상대하는 팀들이 집중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툭툭툭 끊겨요. 네.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가 노팅엄전에 워럴에게 전반전에 좀 네. 도전을 했던 것처럼 케인도 마찬가지고 케인이 내려오는 것도 미드필더나 수비가 달라붙어서 어떻게든 틀어막고 알지. 네, 클루셉스키의 벌어지는 움직임, 네. 히샬리송이 들어왔을 때 움직임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가 집중 견제를 해서 막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발로 나온 양측 포워드들이 네. 고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이번에 히샬리송이 부진했던 건 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랑 맞바꿨다고 생각하면 돼. 역할을 그냥 맞바꿨어요. 근데 히샬리송이 서브로 나왔을 때는 체력적으로 좀 지쳐있는 상태에서 거기 나오니까 또 히샬리송이 살았잖아. 그쵸.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야. 그리고 교체로 나올 때 왼쪽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선발로 나오니까 바로 골 때리는 거기서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견제받은 것처럼 그렇지. 똑같이 또 견제받고 끊기고 그런 상황이 나온 거죠. 개인의 폼은 히샬리송이 꽤 좋았는데 그렇지. 이번만큼은 막혔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미루어 보았을 때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맞아요. 이거는 선수 개인의 폼의 문제가 예. 아니라 전술적인 부분이 좀 영향이 많을 수 있다는 거를 역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격진은 아무래도 윙백이 올라가 있고 트라이앵글 형성을 위해서 이제 연계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원래 미드필더가 올라가면서 윙백 미드필더가 연계하고 포워드진은 자연스럽게 박스 안에서의 득점에 집중하는 그쵸. 형태가 제일 좋으나 앞서 언급드렸듯이 토트넘의 3-4-3 전술 그리고 지금의 투미드 엔트리에서는 미드필더가 올라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공격진이 어떻게든 연계를 위해서 힘을 써줘야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격진이 포워드로서의 역할보다는 연계에 치중하는 약간 윙백의 보조자 역할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대하는 팀들은 토트넘의 플랜을 알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집중 견제가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자 역할을 하는 공격진은 장점 발휘도 힘들고 집중 견제에 둘러싸이고 끊기고. 네, 경기가 좀 어려워지죠. 끊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비할 때 이 3-4-3 시스템은 5-4-1로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됩니다. 예. 히샬리송, 클루셉스키, 뭐 기존 선발이라면 손흥민 선수까지 윙포워드들도 4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위해서 아래쪽으로 바짝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비 라인이 너무 내려가 있다 보니까 그냥 상대하는 팀들도
토트넘이 어차피 내려가 있으니까 계속 두들기고 압박하고 두들기고 압박하고 경기 기세를 일단 상대하는 팀에게 토트넘은 내어주죠. 계속 내주죠. 네, 그러니까 좀 일방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코어가 6대 2가 됐기 때문에 네. 뭐 얘기할 게 없는 상황이긴 해요. 손흥민 해트트릭도 나왔고. 근데 그 이전에 보면 22팀이야 지금 레스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치고받는 경기 양상이 나온다거나 레스터가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거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죠. 근데 레스터가 오히려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 레스터 경기를 봤을 때 그 브렌트포드가 전반에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2대 2로 따라잡은 게 1라운드 경기였어요. 근데 그때 브렌트포드의 초반이나 아니면 사우스햄튼이 전반에 메디슨에게 프리킥 실점하고 이후에 뒤집어서 사우스햄튼이 이겼거든요. 근데 그때 사우스햄튼의 전반 이외에 이렇게까지 밀린 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유독 레스터한테 고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 사실 그냥 약간 느낌이 얻어맞겠다의 느낌이잖아. 그냥 아예 내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엉덩이 빼고 있는데 저항 없으니까 계속 두들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경기는 생각보다 레스터가 좀 잘 풀고 있는 분위기였고요. 오른쪽에 특히 수비가 많이 공략당하고 있었어요. 레스터 시티가 이게 좀 너무 반복적으로 나와서 로저스가 욕을 먹고 있는데 이날만큼은 왼쪽 위주 공격이 좀 통했습니다. 3-4-3 전술에서 3-4-3에 있는 오른쪽에 페리시치, 벤탄쿠르, 다빈손 이쪽 라인을 레스터 시티가 왼쪽 공격에 집중하면서 계속 두들겼어요. 특히 수비 커버에 나서야 되는 중앙 미드필더가 투미드일 뿐이니까 벤탄쿠르만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벤탄쿠르가 메디슨 혹은 듀스버리홀에게 따라 나가면 자연스럽게 둘 중에 한 명이 자유로워지면서 그 선수가 왼쪽을 파고드는 그런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줬죠. 그래서 오른쪽 수비에 있어서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됐었고 이 와중에도 셋피스는 토트넘의 훌륭한 열세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게 셋피스가 정말 골이 나와서 다행인 거야. 맞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경기가 말렸을 수도 있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손흥민 해트트릭 그다음에 좋아진 부분이 있지만 경기를 잘 복귀해보면 문제점이 다 해결된 건 아니다. 맞아요. 여전히 경기력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때마침 토트넘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 나왔던 은디디의 치명적인 실수. 그렇지. 그 말도 안 되는 미스라면서 벤탄쿠르가 그게 딱 넣으면서 경기가 뒤집어졌고 그 타이밍에 이제 경기가 변한 거지. 경기 자체의 내용이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게 토너먼트전이라면 그냥 오케이 이겼으니까 됐어. 야. 근데 이제 리그 초반이잖아.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주중 스포르팅전에 졌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력적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 경기는 꽤 3대2 상황까지 불안했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3-5-1호의 전술 변화 이후에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콘테 감독이 보여요. 비수마 한 다음에 이거라고 5-3-2 형태. 나 이렇게 바꾸라고 얘기해. 그리고 그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 비수마 그리고 오른쪽 윙백의 에메르송 그리고 오른쪽 센터백의 로메로 딱 보면은 레스터의 왼쪽을 틀어막으려고 토트넘도 수비형 미드필더와 오른쪽 수비 이쪽을 좀 집중해서 변화를 준 부분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수비가 일단 강화가 되었고 중앙 미드필더가 3명이 됐잖아요. 이때부터 중원 싸움에 토트넘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해요. 레스터 시티가 이전까지는 투미드를 자신들의 미드필더들로 압도하면서 중원을 잡고 갔는데 이제는 토트넘도 숫자상 대응되는 구조가 되니까 후방에서 비수마가 볼을 잡았을 때 줄 수 있는 길이 많아지죠. 벤탄쿠르, 호이베르는 조금 더 위쪽으로 전진되면서 비수마는 조금 더 본인의 어떤 탈압박 능력, 볼음반 능력을 보여주고 반대로 벤탄쿠르나 호이베르는 투미드에 있을 때보다 무게중심이 조금 기본적인 위치가 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좀 더 공격에 관여할 수 있고 활동량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데 있어서도 야 우리 뒤에 비수마 있으니까 좀 더 압박하자.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위에서 압박을 하고 그런 모습에서 이 선수들의 장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공격 진영에서 벤탄쿠르랑 호이베르가 반 단계씩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 진영에 직접적인 가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립되는 것도 훨씬 줄어들잖아 당장. 아까 3-4-3 전술에서는 중앙 미드필더가 투미드일 뿐이라 숫자상 올라오는 게 힘들고 그래서 윙백의 보조자 역할을 윙포워드 공격진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윙백은 윙백대로 측면 높은 공간에 머무는데 공격진은 장점 발휘가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3-5-2 전술에서는 다릅니다. 중앙 미드필더에 있는 벤탄쿠르나 호이베르가 조금 더 전진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도 윙백하고 거리를 좁히는 게 좀 용이해지고요. 그러면 윙백이 폭을 벌렸을 때 이쪽에 대한 보조자 역할을 중앙 미드필더가 하게 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위에 있는 손흥민 K는 포워드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어요. 공격에 집중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좀 더 박스에 타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5-3-2 전술이기 때문에 5-4-1보다는 공격진의 선수들이 미드필더를 안 내려와도 되잖아요. 5-4-1은 손흥민 내려와야 되고 쿠르세스키 내려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5-3-2 전술은 투톱에서 역습에 대기하면 되니까 우리가 골 장면 때 보았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평균적인 위치가 확실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전술의 변화 이후의 포인트였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레스터가 이미 리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말도 안 되는 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잘 맞물리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대등한 상황에서 3-5-1을 했을 때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를 본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레지스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과연 있는가? 근데 거기에 딱 맞는 것 같진 않고 그러면 이 3-5-2가
잘 맞아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누군가 영입이 돼야 될 수도 있다. 맞아요. 제 생각에도 사모엘 존슨이 그렇다고 해서 과연 만병통치할까? 레스터전 승리에 있어서 경기력적인 변화를 많이 준 건 맞거든요. 그거는 확실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상대팀 레스터의 프로필인데 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레스터 시티가 무리해서 라인을 올린 것도 있고요. 원래 노저스 감독이 공격 신경 쓰면 수비 신경을 안 써요. 네. 원래 그래요. 둘 중에 하나만 되죠. 둘 중에 하나만 돼요. 약간 듀오코어가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인데 압박 간격이 그리고 늘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 간격 유지가 안 되고 밸런스가 가장 불안한 팀이 저는 레스터 레스터야. 시티라고 좀 꼽고 싶어요. 그리고 로저스 감독의 최대 약점은 경기 중 상대 감독 변화를 그냥 멀뚱멀뚱 보다가 대응이 안 돼서 패배하는 경기들이 수두룩합니다. 오래 당했죠? 많이 당했죠. 많이 당했잖아. 예전에 보란 듯 도저스. 그래, 개인적으로 계속 그때 그 로저스를 옹호하고 싶지 어. 않은데 이 로저스 감독이 콘테가 사모이 전술의 변화를 주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약간, 만한 여력이 없어요.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은 계속 실점. 두드려 맞은 거야. 그렇죠. 아 손흥민 잘하네 이러고 그래.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저스, 레스터의 상황은 항상 이러한 전술 변화에 굉장히 고전한 팀이다. 팀 컨디션이 매우 안 좋다는 점, 거기에 라인을 올릴 수밖에 네. 없어서 공간이 비어 있었던 점을 생각을 해야 되고 토트넘의 3-4-3, 3-5-1을 얘기할 때 이거에 떠나서 토트넘이라는 스쿼드 자체의 지금 본질적인 문제점은 중앙에서의 플레이메이커 부재예요. 지금 호이비에르, 그다음에 벤탄쿠르, 비수마, 스킵까지 생각해야 스킵까지 되거든요. 생각을 해야죠. 여기에서 그건 있어 나는. 음. 요즘에 내가 토마스 파티를 보면서 선수가 약간 변화해서 뭔가 쓸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원래 파티가 원볼에 서던 선수가 아닙니다. 원래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투볼란트에 서던 선수예요. 그리고 난 원볼란트에 계속 세울 때도 저 선수가 덤벙거리는 선수고 미스가 있는데 저걸 왜 저렇게 계속 쓰려고 하지? 제가 심지어 예전 영상들을 보면 파티의 사용법이 과연 저게 맞나?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보면 그게 또 아니야. 파티는 잘해요. 그러니까 근데 파티에 대해서 아마 아르테타랑 에두가 보고 왔겠죠. 이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비수마 같은 선수가 그런 역할을 갑자기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고 싶진 않은데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쵸. 불안감은 분명히 있단 말이야. 원래 안 하던 자리니까. 네. 지금까지는 일단 미드필더가 불안하다. 어. 비수마도 레지스타를 서는 건 불안하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아무래도 확률상 지배적으로 그게 많죠. 기본 빵이죠. 근데 만약에 콘테가 이 이후에 계속 3호의 전술을 쓴다. 네. 그러면 팀 내부적으로 훈련을 했을 때 첫 번째로 비수마의 기량에 대한 신뢰가 생겼을 수 있고요. 그렇지. 또 하나는 파티도 사실 저는 풀백의 조력이 있기 때문에 맞아. 잘하는 거라고 네. 보거든요. 비수마 옆에 스토퍼가 올라오면서 조력할 수 있는 전술적인 체계가 잘 완성됐다고 콘테가 느낀다면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3호의 전술이 그대로 그렇지. 들고 가질 가능성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아스날에 비교를 해보자면 옆에 진첸코가 붙어 있는 경우, 맞아요. 화이트가 붙어 있는 화이트가 붙어 있는 경우, 혹은 웨데고르나 자카가 삼선의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그쵸. 스타일의 미드필더예요. 근데 이쪽도 로메로 같은 좋은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렁글레라는 선수가 이제 벤데비스보다 좀 좋은 부분을 찾고 있는 상태에다가 빌더도 잘하니까. 그렇지. 호이비에르 벤탄쿠르도 후방 지원은 불가능한 선수가 아니다 보니 이거는 결국에는 선수를 어떻게 쓰는지는 전술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 그렇죠. 그러면 사모이가 포워드, 그러니까 손캐는 확실히 봤을 때 잉글랜드에서 가장 최고급 공격 최고죠. 자원이란 말이야. 네. 그걸 살리기 위한 방안을 써야 된다고 퍼디난드가 얘기했잖아. 네. 그렇다면 미드필더에 있는 조합을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 보는 것도 콘테가 실험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겨울 이적 시장에 누군가를 사올 수 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지금 아니잖아. 그쵸. 그럼 있는 거 안에서 바꿔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윙백에 도대체 왜 에메르송을 계속 쓰는지 모르겠는데 도어티도 좀 써보고. 그쵸. 도어티가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 맞아. 아니면 뭐 스펜스. 네. 이적생인데 지금 완전 존재감이 없잖아요. 네, 약간은 그런 물론 이 감독이 예전보다는 나는 정말 보수적인 감독이었는데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봐요. 근데 조금 더 이 진취적으로 다른 아이디어를 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아무래도.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사는 거야. 그쵸. 근데 있는 자원으로 조금 더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팀 내부적으로 다음 경기가 다음 경기 하필 또 북런던이긴 해요. 근데 다음 그 경기에 바로 실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네, 그러긴 아스날도 하죠. 서로 간에 그 경기는 개인적으로 5-4-1로 일단 수비하고 카운터 치려고 할 거예요. 카운터 치는 게 낫다고 예. 봐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후 경기까지 훈련을 그치. 봤을 때 비수마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팀 시너지가 나느냐 비수마 개인의 컨디션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네. 사모의 전술을 쓸 가능성은 어쩌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적다. 왜냐? 일단 미드필더진은 전체적으로 플레이메이커가 부재. 맞아요. 레지스타를 뛸만한 선수도 지금은 부재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뎁스가 얇아요. 숫자 자체도 4명이잖아. 그럼 3미들 돌리기에는 한 5명은 돼야 돼. 만약에 3호의 전술을 계속 쓴다. 그러면 아마 지금 뭐 팀에서 잘 못 나오고 있는 브라이언 힐이나 예. 아니면 오른쪽인 포워드에 있는 쿨루셉스키를 몇 잘라도 돌려야 될 가능성도 예를 들어. 생각은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주전은 아닐 수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측면 수비가 약화가 된다는 건데 네. 이 5-4-1은 윙백과 윙이 측면에 협력 수비를 할 수 있습니다. 5-3-2는
레스터 시티전처럼 극단적으로 상대가 좀 뭔가 공간이 열렸을 때 그리고 뭔가 변화를 줘야 될 때는 나올 수 있으나 선발 전술로 썼을 때 측면 수비가 옅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윙백에 부하가 생기고 그러면 상대한테 측면 공격을 허용할 때 불안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있다. 네, 그런 점들 때문에 일단 메인 전술은 그대로 5-4-1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네. 특히 북런던 더비는 개인적인 생각은 5-4-1을 들고 나오는 게 저도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경기는- 아스날이 사실 그런 부분에 또 취약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맨시티에게 강한 것처럼 그렇지. 맨시티와 좀 비슷한 축구를 하는 아르테타에게도 똑같이 들고 나올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북런던 더비 솔직히 말해서 지금 폼 아스날이 더 좋은 거 맞아요. 근데 그런데 맨유전이 약간 생각나는 경기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거든요. 걱정이 되죠. 네. 그럼 원볼란치가 잘해야 됩니다. 맞아요. 아스날은. 토트넘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3-5-2가 아직은 만병통치약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이 전술도 지금 경기 중 변화해서 그렇지 사전 전술이 돼서 몇 경기 하다 보면 또 상대가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할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 상대 바보가 결국 아닌데. 스쿼드에 대한 문제점이 도드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하나 도어티의 복귀가 저는 중요해진 부분이 있다고 봐요. 도어티가 윙백이지만 지난 시즌 에버튼전을 봤을 때 중앙 미드필드처럼 좁혀 들어와서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준 효과를 만들어줬잖아요. 만약에 3-4-3 전술에서 오른쪽 윙백이 도어티다. 그러면 도어티가 빌드업 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3-4-3이지만 부분적으로 3-5-2의 장점을 취할 수 있어요. 주원이 형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어티가 명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경기들이 많았잖아. 네. 이 정도면 도어티가 콘테 뒷담화하다 걸린 거다. 그거 아닌 이상은 이렇게 안 쓸 것까지 있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 맞아요. 팬들은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콘테 저 새끼 그러다가 뒷담하다가 야 뭐야 이 새끼야 이게 걸린 게 아니냐. 야, 너 뭐라 그랬어? 그래.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기사들을 보니까 아직 매치핏이 다 안 올라와서 A매치 복귀 이 휴식기 이후에 뜰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뭐 기자마다 얘기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도어티가 들어와서 확실하게 매치핏을 올려서 이제 들어왔을 때 3호의 전술의 부분적인 어떤 효과를 내려면 도어티가 오른쪽 윙백으로 기용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 그리고 어떤 전술이건 에메리송 로얄보단 나을 거야. 어디에서도 다 애매하기 때문에 네. 도어티가 들어와서 어떻게 좀 부분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주는지에 따라 3-4-3을 쓰는데도 3호의 장점이 그렇지. 얻어질 수 있는 네. 그런 그림은 그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352가 뭐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진짜 아까 얘기했던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실마리를 봤다면 조금은 바꿔서 전향적으로 한번 콘테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냐. 그리고 선발 전술은 계속 3-4-3일 수 있는데 네. 안 풀리면 3-5-2로 바꾸면 되잖아. 변화를 주면 되죠. 예. 그 플랜 B를 일단 찾았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잘 돼야죠. 네. 예. 경기 보는 재미가 좀 그렇습니다. 있어야죠, 네. 일단. 그 경기에 진짜 여러 가지 그 묵은 채증들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잘합시다. 네. 콘테이 씨. 네. 보는 재미가 있게. 아, 그럼 찬우 형 또 불러옵니다. 네.